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4,000이 무너지고 3,800까지도 장중에 떨어지면서 패닉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급등해서 시작했는데 다시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주식시장 거의 패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000에서 3,800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왜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그렇게까지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우리나라 주식이 한 69%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미국발 AI 랠리에 올라탄 것이 저는 한 9월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월, 9월부터의 주가 지수를 보면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주가 속에서 이거 약간 이러다가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조금의 어떤 외부적인 충격만 있어도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에서 지금 그저께죠. 장이 이제 굉장히 폭락을 하면서 이거 AI발 거품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어제 빠졌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연준도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AI발 거품론에 대한 회의는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뉴욕 증시 어제 밤 사이엔 또 다시 상승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 장세 혹은 차익 실현을 위한 일시적인 매도 장세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을 시작할 때는 2% 넘게 오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0, 장중에 4,000이 잠깐 무너지기도 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4,011 정도입니다. 교수님, 이거 4,000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4천에 이제 심리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주식값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네. 이 변동성 자체는 결국 주식이 회복하냐, 회복을 못하냐, 4천을 넘느냐, 맞냐를 떠나서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 정도 주식 가격이 오르면 이 행복도를 한 1이라고 하면 네네. 그게 다시 100만 원이 내려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 내려간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슬픔의 강도가 한 3이라고 합니다. 더 크군요. 떨어질 네. 때 느끼는. 그래서 결국은 슬픔이. 가격은 똑같아졌는데 결국은 뭐냐면 개미 투자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1-3, 한 -2 정도가 된다는 것이 일종의 이제 경제학 실험으로서 밝혀진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 것에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너무나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긍정론이라 하면 정부가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펼칠 거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반도체 시장이 너무나 좋다.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식시장을 끌고 갈 것이다 하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에 네. 부정론이라고 하면은 관세 정책이 지금 MOU를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도 여전하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 이외의 산업, 그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좋지가 않다. 이 두 가지의 정보가 섞여 있어서 과연 투자자들도 어느 정보에 중점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한 것은 4천이 넘고 안 넘고가 아니라 변동성은 아직까지도 계속 미래에도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3,800선까지 내려갔다가 4,000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는 개인들이 순매수가 강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떨어지는 요인이 외국인 순매도는 사상 최대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 순매도가 저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서 다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때가 가장 쌀 때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로 사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들어와서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주식 가격을 많이 오르는 데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만약에 외국인들의 이 순매도가 조금 길어지고 추세적이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이 상황이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환율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원화를 갖고 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달러화를 갖고 있다가 그걸 원화로 바꿔서 사니까 네. 지금은 원화 가치가 지금 환율 나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달러로 살 때는 굉장히 싼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그때까지도 원화가 지금보다 더 약세가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 사실은 환율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주식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그럼에도 벌어지. 파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향후 환율에 대한 예측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도 네. 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것의 하나의 흐름이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가 앞으로 더 절하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환율이 더 원달러 환율이 더 튀는 거 아니야?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생각을, 같고 네. 아까 강민욱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 관세 협상 상대적으로 뭐 일본에 비해서도 잘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도 환율은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 혹은 원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을 좀 봐야겠군요. 그런데 사실 어제 패닉은 뉴욕 증시가 시작이었었잖아요. AI 거품론. 근데 이 얘기를 봤더니 어제 방송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한 펀드 매니저가 그때 예측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또 하락장에다 베팅을 한 게 알려지면서 지금 시장에 이번에 또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게 또 오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경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네, 맞습니다. 아까 강민욱 교수님 말씀하신 변동성을 다르게 또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식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 걱정도 늘어납니다. 어떤 걱정이 늘어나냐면 이거 좀만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좀만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외부 충격에 민감해지는데요.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지금 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2008년 내용입니다. 글로벌 금융 네. 위기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매도를 해갖고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공매도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배우가 연기를 했죠. 크리스티안 베일이 연기를 했던 빅숏이라고 하는 영화의 실제 네. 모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팔란티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AI과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상징적인 기업 같은 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가 하락에 또 베팅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이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 뭐 여러 가지로 쓰고 우리는 종종 거품을 본다 뭐 저런 얘기를 쓰면서 버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갑자기 그저께 뉴욕 증시가 빠졌던 그런 일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전이가 된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만 빠진 게 아니고요. 일본도 빠지고 빠졌습니다. 글로벌 증시 다. 네, 올랐던 맞습니다.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그래도 올랐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봤더니 이 팔란티어 CEO가 이거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까지 반격을 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시장에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시장에는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AI의 랠리에 대해서 이건 확실한 우리의 다음 스테이지의 뭔가의 테크놀로지야. 여기는 실체가 있어. 다만 아직 수익이 안 나올 뿐. 봐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기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 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 축에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러다가 꼬꾸라질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너무 거품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AI라고 해도 요 마음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들 사이에서 이 팔란티어 CEO는 마이클 버리의 그런 공격이 굉장히 실체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AI의 혁명에 대한 굉장한 폄훼고 이것을 폄훼하려는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과거 IT 버블과 지금의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걱정을 하면서도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의 계속 움직임을 보면은.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증권사들 분석을 보니까 5천을 넘어서 7,500까지 제시한 증권사가 나왔어요. 예, 뭐 그렇게 예측이라는 것은 마음대로지만 실제 이 예측이 맞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실적인 목표는 뭐냐면 4천을 넘기느냐 다시 떨어지느냐 그 문제인 것 같고 그 문제이지 7,500까지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 정책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면? 예, 전체적으로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기업 실적을 넘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 실제 기업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면 이것도 양극화가 되는데 반도체 중심이나 이제 AI 관련 산업들은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렇게 목표로 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오르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도 말했던 거죠.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안보 이유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그런 불안 요소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런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이제 5천을 넘기 위해서는 7,500은 너무 나간 것 같고 장기적으로 5천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경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안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7,500까지 나왔고 5천 얘기를 정책적으로도 약간 뭔가 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저도 할까요? 강민혁 교수님 말씀을 조금 제 식대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3단계라고 봅니다. 1단계는 우리 주식시장에 사실 저평가됐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화장을 되게 이상하게 했던 거죠. 그 화장을 지우고 민낯만 드러나도 민낯이 되게 좋은 주식시장이니까 그게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주식시장 좀 올라갔던 부분, 정부가 그 소액주주나 여러 가지 그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할 거다. 그게 제가 보기엔 저평가를 해소하는 구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AI 랠리에 잘 올라타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민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데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한 69%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떨어진 종목이 1,000종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른 데만 일부만 올랐군요. 시총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고 나머지 쪽에서는 떨어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는 이제 앞으로가 궁금하잖아요. 키 맞추기를 해서 안 올랐던 게 오를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조정을 더 받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키 맞추기를 하려면 결국은 강민혁 교수님 얘기로 돌아갑니다. 뭐냐면 이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관세부터 다시 봐야 펀더멘탈이 되나요? 경제적인 펀더멘탈도 좋아져야 되고 네.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높아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저희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팔 운동만 막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데는 다 얇은데 팔만 되게 두껍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 좀 기괴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3단계 과정.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들. 다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의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이 저는 3단계인데 지금이? 지금은 아직 못 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 2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네. 3단계로 가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릴 거고 정부의 그 되게 정밀한 경제 정책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참 어려워 보입니다. 10.15 대책 이후에 시장은 완전히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 네. 매물도 안 나오고 거의 매물이 잠겼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잠긴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잠재적 수요는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보유세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말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말까지 나온 걸 보면 아직 심상치가 않다라고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의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 세금은 건들지 않겠다. 과거 정부가 했던 가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네.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지금 유동성이 아주 극대로 확대한 상황에서 잠시 뭐냐면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잠시 멈춰놨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보유세 그거가 이제 주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집값이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강남 같은 경우는 내년 보유세 얘기가 나왔는데 한 4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유세가 많이 오르면 사실 갖고 있으니 차라리 팔자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안 판다고 해요. 세상이 그렇게 이론적으로 돌아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 필요 없겠죠. 두 가지 측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로부터의 경험입니다. 2018년 9월 13일에 9.13 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이 센 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주택가격, 특히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인데 뭐냐면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집을 팔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보유세를 내더라도 내가 향후에 집값이 오른 것에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라는 게 많고요. 그 생각이.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저희는 경제학에서 세금 전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들이 예를 들어 전세를 주고 있으면 그 보유세를 일부 세입자들한테 전월세로 전가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주택 주인이 내는 세금보다는 이 세입자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세금 전가의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뭐 전월세가 다시 비싸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양도세죠. 그래서 양도세를 좀 낮춰주면 집을 팔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거까지 지금 전반적인 세금 패키지가 아마 정부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 용역 결과가 올해 말쯤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아마 정부가 내년 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다시 볼까요? 지금 세금 인상률을 그러니까 세금이 45%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포자유 같은 경우는 1,274만 원 올해 보유세를 냈네요. 근데 1,8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이건 또 비싼 아파트니까요. 잠실 봤더니 여기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승률이 42%.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사실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러면 또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하지만은 아직 허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도세 또 취득세 그런 게 있어서 이걸로 과연 매물로 연결될까 저는 이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한 가지 이제 허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하면 잘 말씀하셨는데 그 보유세는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을 자가 보유한 사람도 어려워지지만 전세 월세가 다 오르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이제 미국의 뉴욕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집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 집인데 그 월세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아,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뭐냐면 미국은 보유세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정책은 뭐냐면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이 이제 세금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한번 써버리고 집값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했던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거 집값이 올라버리면 더 이상 정부가 또 국민을 상대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유세를 올릴지도 모르니 너네 심각하게 생각하라. 집 사는 거를 좀 늦춰라. 아니면 파는 것을 고려해 보라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가 있지만은 보유세를 한번 써버리면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하나만 정정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유세 40% 올라간다고 나가고 있는 자막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보유세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공시지가를 조금 더 현실화한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정부가 손을 대서 보유세가 늘는 부분이니까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네.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